자, 이제 렉시컨 2차 시입니다. 그 프로즌 렉시컨과 프로덕티브 렉시컨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죠. 이미 정해진 사인은 프로즌 워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어 발화자가 수어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수어를 변형한다거나 새로운 수어를 첨가한다거나 하는 것이 프로덕티브 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 둘 다 수어에서는 렉시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휘들을 딕셔너리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프로즌 렉시컨은요, 사인 랭귀지 러너가 배워야 되는 사인, 그리고 그것의 의미, 그리고 이 사인들은 다 정해진 핸드 쉐입이나 로케이션, 오리엔테이션,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프로즌 렉시컨이라고 합니다. 이런 프로즌 렉시컨은 확장이 가능합니다. expandable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은 expand 가능하다, 점점 늘어난다. 당연하죠. 우리가 살면서 새로운 개념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expand 하죠. 그 다음에 undergo changes, 변화를 겪는다. 당연히 언어는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새로운 사인이 들어오는 걸 봐볼까요? 컴퓨터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는 그런 단어가 없었는데 수어에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수어의 컴퓨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보고 저먼 사인 랭귀지에서는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한국 수어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미국 수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컴퓨터라고 하죠. 소련어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컴퓨터, 영어로 컴퓨터 하니까 우리도 그대로 가져와서 컴퓨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려오는 그런 언어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탈리안 사인 랭귀지에서는 어떻게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가 한번 볼까요? 자, 원래는 send라는 표현은 이렇게 주먹을 쥐어서 손을 펴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든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보내든가 하는 건데요. 이메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검지와 엄지를 붙여주고요. 그 상태에서 자, 두 손을 펴주고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또 두 손을 펴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다라는 사인이 있죠. 그 주다라는 send라는 사인을 조금 변형시켜서 이메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미적으로 서로 관계 있는 어휘를 조금 변형시켜서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낸 것이죠. 또는 예전 사인이 새로운 사인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텔레폰을 어떻게 전화를 했나요? 그때는 막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전화를 했습니다. 60년대 영화 보면 막 돌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텔레폰은 이렇게 수화기를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텔레폰이 또 수화기 모습을 하기도 했고요. 요즘은 핸드폰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이렇게 대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텔레폰 요거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이제 점점 갈수록 핸드폰 표현을 더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형태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치가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에서는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는 형태로 했었는데 아예 이렇게 변화가 됐고요.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에서 집은 가정이라는 것은 자, 먹고 잠자는 곳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성해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그거를 빠르게 이렇게 해버립니다. 입에서 뺨으로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변하기도 한다. 포놀로지컬 파라미터가 변한다. 음성적으로 변한다. 그 말은 수어로 해석하면 형태가 변한다. 그 이유는 뭘까요? articulatory reason. 좀 발화하기가 쉽죠. 일단 먹는다, 잠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발화를 좀 더 쉽게 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많이 변합니다. productive sign이라는 건 뭘까요?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다가 만들어지는 사인을 말합니다. 실제 정해진 형태도 없고요.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다 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스페니쉬 사인 랭귀지에서 드라이브는 자,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을 반듯하게 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런데 조금 엔진이 고장 났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덜컹덜컹 했다라고 표현하려면 원어민 화자는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아하, 문제가 있었구나 차에, 이렇게 바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사인을 변형시켜서 이렇게 발화하는 이런 프로덕티브 사인은 그 자리에서 다 알아듣는다고 하니 참 신기할 노릇입니다. 자, 그 다음에 꼭 이렇게 엔진이 고장나지 않고 밑에가 자갈밭이어서 덜컹거리는 그런 드라이빙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비주얼로 그리니까 그 순간에 변형을 조금 시켜도 아무래도 알아듣기가 쉽겠죠. 또 하나의 예를 볼까요? 자, 기분은 원래 이렇게 손을 반듯하게 펴고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책을 주다라고 할 때는요, 여기에다 책을이라는 말까지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마치 책을 한 권 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책 한 권을 주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책이 뚱뚱하고 무겁다면 어떻게 할까요? 양손으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손으로 하고 크고 뚱뚱하다라는 볼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입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엄청 크고 무거운 책을 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정해진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프로덕티브하게 표현되는 그런 사인들입니다. 이제 이런 어휘들을 어떻게 딕셔너리에 녹여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그게 사인 랭귀지의 딕셔너리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 수어 사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한국 수어 사전 이렇게 치면 한국 수어 사전이 바로 이렇게 뜹니다. 거기 찾기 기능에 한국어를 치시면 한국 수어가 떠오르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동영상을 누르면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영 사진이 나올 때가 있고 수영 이미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영 설명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약간 구부려 끝이 바깥으로 향하게 하여, 이게 오지거든요. 엄지가 오지예요. 그래서 이게 일지고요. 이게 이지고, 삼지고, 사지입니다. 그래서 이 오지의 등을 어디다 대냐면요. 손등이 위로 하고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된 왼손등 위에 대고 좌우로 2번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소개한 무슨 사인인가요? 밑에 보시면 한국어 대응 표현이라고 해서 컴퓨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 사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영상도 나와 있고 사진도 나와 있고 수영 설명도 나와 있고 한국어 대응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수영 사진을 보실까요? 자, 우리가 수어를 배우니까 수어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제가 수어를 자세히 찾기에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수영 사진이 있고요. 또 수영 설명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지금 제가 기름 수어를 찾았거든요. 기름이라고 쳤어요. 그랬더니 지금 동영상이 나오고 수영 사진이 나오고 수영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어 대응 표현이 굉장히 많죠. 기름도 있고요. 쑥달도 있고 원활하다, 능숙하다, 매끄럽다, 미끄럽다, 순조롭다, 자주, 빈번히, 낯익다. 10개나 표현이 있네요. 이런 다양한 표현이 한 수어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과연 어떤 경우에 사용하지 궁금증이 생기시죠? 그래서 그 밑에 한국 수어 용례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클릭하면 동영상이 떠오르고 이 문장이 동영상으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길이 얼어 미끄러지기 십상이다. 십상이다는 건 뭐뭐 하기 쉽다, 자주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자주 있다라는 표현에 십상이다가 이 기름수어에 해당됩니다. 기름수어는 이렇게 매끈함을 표현하는데요. 기름은 미끄럽죠. 그래서 미끄럽다, 매끄럽다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숙달이 되지? 자, 미끄러우니까 일이 잘 되는 거죠. 잘 되니까 자주 있고
빈번하고 순조롭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얼굴이 눈에 익지 않으면 좀 관계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꺼끄럽다. 매끄럽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매끄러우면 뭐예요? 얼굴이 낯이 익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식의 표현이 없죠. 그런데 수어는 이 한 표현으로 굉장히 다양한 우리말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을 보시면 능숙하다가 들어있죠. 세 번째는 모발 관리를 해서 윤기가 흐른다. 이 윤기가 이것에 해당이 되고요. 네 번째는 식용유가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이것에 해당되고요. 다양한 표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낯이 익었다가 이것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많아 약속이 자주 있다, 빈번하다가 해당이 되고요. 교통사고가 빈번히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 표현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자, 이와 같은 표현을 레마라고 하는데요. 대표 표현이 기름이죠. 기름이 이것의 레마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의미들은 쭉 리스트가 되어 있죠. 서로 연관된 의미들이 쭉 리스트가 되어 있는 이게 레마입니다. 그래서 한국 수어의 하나 표현에 레마로 그 글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깨. 자, 깨. 조그마한 깨죠. 깨인데 이게 세부, 정밀, 상세하다, 세밀하다, 자세하다, 찬찬하다, 치밀하다, 샅샅이, 꼼꼼 여러 가지 품사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깨뿐만이 아니라 깨처럼 조그맣고 자세하고 꼼꼼하고 치밀한 거, 이 모든 거를 표현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용례를 보시면 넥타이를 일일이 비교해 보았다 할 때 마지막에 넥타이를 비교했는데 꼼꼼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꼼꼼하게 살펴보는 편이다 해서 꼼꼼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정밀 검사에서 정밀히 꼼꼼 검사가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꼼꼼히 비교했다 라고 합니다. 자, 한국어에는 그럼 깨가 이렇게 사용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 있는 것 같아요. 깨알재미 하면은 깨알에서 깨죠, 깨. 깨알처럼 조그마한 재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깨가 작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수어에서는 깨가 자세하다, 꼼꼼하다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전에 글로스를 쓸 때는요. 브레이크 하나만 써버리면 이게 휴식을 취하다의 브레이크인지 아니면 깨지다의 브레이크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라고 쓰고 그것의 자세한 의미를 가로해 놓고 interruption, 뭔가 끼어들어서 중간에 휴식이 되고 사이가 벌어지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하고 가로하고 크랙, 깨지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표현해 주면 더욱 좋겠죠. 자, 지금까지 Frozen Lexicon, Productive Lexicon 이미 우리가 딱 정해진 사전에 등재된 이런 표현들을 frozen이라고 하고요. 수어 사용자들이 대화 중에 중간에 새로운 수어를 넣는다거나 수어를 좀 변형해서 표현하는데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Productive Lexicon이라고 했습니다. 수어 사전에는 레마가 등재가 되는데요. 하나의 수어에 여러 의미가 관련된 의미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보신 기름 수어, 그 다음에 깨 수어 이런 경우는 기름과 깨라는 레마 밑에 관련된 의미들이 쭉 연결이 되어서 나오죠. 그 다음에 citation forms 이거는 수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은 주변의 컨텍스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상적인 그 단어를 표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citation form으로 등재한다. 이것이 바로 citation form이다. 이런 의미죠. 자, 과제는 자세하게 적어서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